기원전 342년 중국 전국시대, 위나라 10만 대군이 밤길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지휘관은 방연, 그는 자신만만했죠. 손빈 그 새끼 이미 도망쳤어. 부뚜막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 제 나라군은 겁먹고 타령 중이야. 그 순간 좁은 마른 계곡, 한 그루 나무에 불을 붙여 글자를 읽으려던 방연. 손빈이 여기서 죽는다. 횃불이 켜지는 순간 1만 발의 화살이 동시에 날아왔습니다. 화살 비가 하늘을 뒤덮고 위나라 군사들은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졌으며 방연은 화살에 맞아 피를 토하며 외쳤습니다. 손빈, 내가 이 계략을. 그리고 자결했으며 10만 대군 단 한 번의 매복으로 전멸했습니다. 위나라는 그날 패권을 잃었고 제 나라는 동쪽의 패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전투의 진짜 무서운 건 전투 자체가 아닙니다. 13년 전 두 친구가 귀국자에게 병법을 배울 때부터 시작된 복수의 드라마인데요. 손빈은 방연의 질투 때문에 두 무릎이 잘려 앉은뱅이가 됐습니다. 미친 척하며 제 나라로 도망친 손빈, 그가 13년 동안 갈고 닦은 복수의 칼이 마릉에서 폭발한 거죠. 1대 10의 열세를 역전시킨 인류 역사상 가장 치밀한 군사 천재의 복수. 이 영상은 사기 손자우기 열전을 바탕으로 한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마릉 전투의 모든 비밀입니다. 자, 기원전 342년 마릉 계곡으로 지금 들어갑니다. 먼저 두 사람의 관계부터 알아야 하는데요. 손빈은 손자 병법의 후손, 그리고 방연은 위나라에서 먼저 출세한 야심가였는데요. 둘은 귀국자 밑에서 동문수학하며 의형제를 맺었죠. 방연이 먼저 위왕에게 발탁됐는데요. 손빈이 제 나라 간첩이다 라고 거짓 고발. 손빈은 무릎뼈를 도려내는 형벌을 받고 앉은뱅이가 됐습니다. 방연은 이제 병법의 천재는 나뿐이다 라고 웃었죠. 손빈은 미친 척하며 13년을 기다렸는데요. 제 나라 장군 전기의 빈객이 돼 제위왕에게 손빈을 군사로 써라고 추천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는 계릉전투였는데요. 위나라가 조나라를 공격하자 손빈은 위나라 수도를 직접 치자고 제안하였고, 방연은 급히 회군하다가 손빈의 함정에 걸려 대패했습니다. 하지만 방연은 살아남았고 이번엔 반드시 손빈을 죽인다고 맹세했죠. 13년 후 기원전 342년 위나라가 다시 한나라를 침공했는데요. 한나라가 제 나라에 구원 요청을 했는데 손빈은 똑같은 전략을 썼죠. 직접 구원하지 말고 위나라를 치자. 제 나라군 10만이 출병했고 방연은 10만 대군을 이끌고 이번엔 손빈을 끝장낸다며 추격했습니다. 여기서 손빈의 천재적인 함정이 시작됩니다. 제 나라군은 매일 부뚜막수를 줄였는데요. 첫날 10만 개, 둘째 날 5만 개, 셋째 날 3만 개. 방연은 정찰병 보고를 받고 환호했죠. 제 나라군이 대거 타령 중이다. 이제 잡았다. 그는 경보병만 이끌고 밤길을 달렸습니다. 마른 계곡, 좁고 험한 길. 손빈이 계산한 대로 밤 10시경에 도착. 그리고 그 나무 횃불을 켜는 순간 1만 명의 제 나라 궁수가 양쪽 산에서 일제히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위군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는데요. 방연은 손빈, 내가 이 계략을 하며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태자신까지 포로가 되었고 위나라 10만 대군 단 한 번의 전투로 전멸하였으며 제 나라는 전국시대 새로운 패권국이 됐고 위나라는 그날부터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릉 전투입니다. 그럼 위나라가 약한 나라였을까요? 삼국시대에서 위나라는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였습니다. 특히 조조가 기반을 다진 건한 영간부터 조비조의 시대에 이르는 전성기, 즉 200년대 후반부터 239년까지의 기간은 위나라 군사력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는데요. 이 시기 위나라는 둔전제와 세병제를 통해 안정적인 군량과 병력을 확보하였으며 북방 유목민의 기병 전력을 흡수하고 첨단 무기와 명장들을 활용하여 중원을 지배하였습니다. 먼저 위나라 전성기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후한 말기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 중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졌는데요. 인구가 급감하고 토지가 황폐해지며 군벌들이 난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조는 196년 건한 원년 헌제를 영접하여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하는 정치적 우위를 점하였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에서 원소를 대파함으로써 북방을 평정하였고 208년 적벽대전에서 송건유비 연합에 패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원 대부분을 장악하였습니다. 220년 조비가 위를 건국한 이후에도 이 기반은 유지되었으며 조의 시대에 이르러 위나라는 인구 생산력 군사력 면에서 절대 우위를 확보하였습니다.
263년 촉한을 멸망시키고 280년 오를 멸망시킨 진나라의 통일 기반은 바로 이 위나라 전성기 군사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위나라 군사력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기반인 둔전제입니다. 조조는 196년 허도를 중심으로 둔전을 실시하였습니다. 둔전제는 민둔과 군둔으로 구분되는데요. 민둔은 유랑민들을 황폐한 토지에 정착시켜 농사를 짓게 하고 수확의 50에서 60%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군둔은 군인들이 직접 토지를 개간하며 농사와 군사훈련을 병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토지를 복구하고 군량을 자급자족하게 함으로써 장기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특히 양회 지역의 둔전은 위나라의 군사활동을 뒷받침하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둔전제를 통해 위나라는 생산력을 회복하였고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둔전제는 위나라 경제를 재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후대 서진까지 계승되어 중국 통일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둔전제와 밀접하게 연계된 군사 제도는 세병제입니다. 세병제는 병역을 특정 가문, 즉 병우나 사가에 세습시키는 제도로서 병사 카스트라고도 불립니다. 조조는 황건적 잔당 30여만 명을 받아들여 청주병을 창설하였는데 이들이 세병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병우는 일반 민호와 분리 관리되었으며 군호끼리만 결혼이 허용되고 배신 시 가족 연좌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충성심을 강제하고 전문 군인 집단을 양성하였습니다. 세병제는 둔전과 결합되어 병사들이 토지를 경작하며 군역을 수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위나라의 안정적인 병력 확보를 가능하게 하였으나 후대에는 군권 비대와 사기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성기에는 위나라 군사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위나라의 병력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정사 삼국지와 후한서, 진서 등의 기록을 종합하면 위나라는 상시 병력 약 30만을 유지하였으며 최대 동원시 50만에 달하였습니다. 263년 등록 인구는 443만 명으로 실제 추정 인구는 1300만 명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촉하는 94만, 오나라는 230만에 불과하였습니다. 전근대 농경사회에서 병력 동원료 5에서 10%를 적용하면 위나라는 22만에서 44만의 병력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군은 낙양을 중심으로 5영, 즉 무의영 중명군, 중호군, 중회영, 중견영 등으로 구성되어 약 510만 규모였습니다. 지방군은 도독제를 통해 사방에 배치되었으며 사정장군, 사남장군, 사서장군, 사동장군 등 사정사진이 변방을 방어하였습니다. 또한 북방 유목민인 흉노, 선비, 오한, 강족을 용병으로 대량 영입하여 호표기와 같은 정의 기병대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처럼 위나라는 인구 우위를 바탕으로 대규모 군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위나라 군사력의 핵심은 명장들이었습니다. 조조는 군신일체의 천재적 지휘관으로서 관도대전에서 2만으로 10만을 격파하였고 청주병을 창설하며 둔전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장묘는 215년 합비전투에서 송권 10만 대군을 7,000명으로 막아냈습니다. 조조의 교서에 따라 800명으로 기습하여 송권 본진을 돌파한 이 전투는 장묘 한 명이 10만을 막았다는 전설을 남겼습니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북벌을 5차례 모두 저지하였으며 238년 요동 공소년 정벌에서 4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서왕, 장압, 하우돈, 조인 등은 각자 기병 수비 공성에 특화된 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이 명장들은 단순한 용맹이 아니라 전략적 판단력과 부하 통솔력을 겸비하여 위나라 군사력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주요 전투를 통해 위나라 군사력의 실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년 관도대전은 조조의 계략과 청주병기병 활용으로 원소의 대군을 대파한 전투입니다. 이 승리로 중원장악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208년 적벽대전에서 패배하였으나 위나라는 손실을 빠르게 회복하였습니다. 합비공방전 시리즈에서는 장묘, 만총, 장특 등이 손후 10만에서 20만 대군을 수차례 격퇴하였습니다. 제갈량의 북벌에서는 사마이와 장압 등이 10만 규모의 촉군을 물량과 지휘로 저지하였습니다. 특히 흥세전투 등에서 위군은 촉군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238년 요동정벌과 244에서 259년 고구려 전쟁에서도 광고거물지혜 등이 활약하여 동북 방면을 안정시켰습니다. 이러한 전투들은 위나라의 물량 우위와 지휘관 역량이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위나라의 무기와 전술은 당시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명광계, 흑광계, 양단계, 환쇠계 등 철제 갑옷을 대량 생산하였으며 말 갑옷인 마계도 활용하여 중장기병을 운영하였습니다. 강로, 투석기, 충차 등의 공성 무기도 우수하였습니다. 전술적으로는 기동력 높은 기병 돌진과 보병 협공, 궁사 전술을 조합하였습니다.
북방 이민족 용병을 활용한 다문화 군대 운영은 위나라만의 강점이었으며 물량, 기동력, 지휘관 재량의 균형이 전성기 군사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촉한과 오나라와의 비교에서 위나라의 우위는 명확합니다. 촉한은 산악 지형의 제약으로 둔전 효과가 미미하였고 병력은 10만 내외에 불과하였습니다. 오나라는 수군과 강남 지형을 활용하였으나 생산력이 낮아 2023만 정도였습니다. 위나라는 인구 4에서 5배, 병력 3에서 5배 우위를 점하였으나 광대한 영토와 다방면 전선으로 인해 한 번에 모든 병력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전성기에는 이 우위를 바탕으로 촉한을 멸망시키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위나라 군사력의 쇠퇴 요인도 간략히 언급하겠습니다. 세병제의 폐해로 군권이 비대해지고 사마씨의 권력 장악으로 내부 분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위나라의 군사행정 시스템은 진나라로 계승되어 중국 통일을 이루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나라 전성기 군사력을 살펴보았습니다. 둔전제와 세병제를 통해 자급자족하는 철저한 군사국가로 거듭난 위나라는 30만 대군을 유지하며 삼국시대의 패권을 장악하였습니다. 이 군사력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경제, 제도, 인재의 조화로 이루어진 체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군사사와 경영학에서 중요한 사례로 연구되는 이유입니다.